이쪽으로 가면 돼요. 전달력은 렉셀에 있어서 전기력과 자기력이 합체가 이루어지죠. 전기력과 자기력이 같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전전기력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전기력이다라고 부르는데 플롱힘이라고 부르게 있습니다. 플롱힘이다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이 플롱힘은 플롱 법칙에 의해서 정리되어지는 플롱 법칙에 대해서 보는데, 플롱 법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하를 우리 최대사에 있는 전하량의 고배를 이야기합니다. 전하량의 고배를 이야기하고 또 거리에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인데 거기에 제곱에 방비량을 힘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힘을 우리는 플롱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플롱힘 살펴보면 얘는 이쪽에 전하 Q1이 있고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큼 Q가 있다라고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큼 떨어졌다라고. 이게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라면 같은 크기로 서로가 서로를 당기게 되고, 그리고 반대 종류의 힘이 같은 종류의 힘이랑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데, 힘들이 모두 다 크기가 어때? 같은 크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나타나는 힘은 같이 쓸 수 있다. F는 비례성 K, 이걸 나중에 플런 상수라고도 하는데, 이걸 쓰는 선생님이 이걸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이게 이 비례상수 싫어하는 선생님이 계셔. 그래서 다른 식으로 소개해 줄게. 그래서 어를 제곱은 Q 곱하기 Q2라고 얘기해주고, 얘는 4파이 기본적으로는 1 곱하기 어를 제곱인데 Q2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Q가 이렇게
K 값은 자, 플롱 상태로서 9 곱하기 10의 상수는 제곱미터 프로메 제곱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자, 요즘은 뭐 외우기 안 하지. 근데 옛날에 이거 안 주고 쓰는 경우도 많았거든. 참고로 이렇게 기억해두면 편해. 70년대 앞에 거기야. 999 이렇게 써. 999 999. 아, 이거 근데 못 외워가지고 틀린 사람 없지. 자, 그래서 얘는 이게 플럼상수라고 불리는 상수라고 여기서 사용한 게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플럼 제곱 뉴턴 제곱미터다라고 쓰는, 자, 진공 중에 유전율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얘기하지. 자, 진공 중에 유전율이라는 진공 중에서 어떤 물질이 유전 분급을 일으키는 정도를 비교하는 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럼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전하의 구호에 따라서 힘의 종류가 결정되시는데 큐2가 있고 여기에 F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얘네들은 단과 같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곱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서 나타나는 플러스라는 것은 같은 용의이기 때문에 총력이라는 걸 얘기해요. 보통 부호들은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여기에서는 힘의 종류가 되는 것, 이런 에너지, 전기에너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인력이다. 그리고 각 전하에 작용하는 힘들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이 전자기력은 자연 중에 존재하는 힘 중에서 두 번째로 강한 힘입니다. 자, 가장 강한 힘이 강행력인데 이 강행력은, 자, 그 크기를 1이라고 했을 때는 약 100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 굉장히 큰 힘이다라고 하고, 우리 자연 중에서 우리가 느끼는 힘 중에 중력을 제외한 모든 힘들은 바로 여기부터 비롯됐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강행력이다 약행력 같은 경우에는 핵자 내부에서 핵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핵자나 또는 핵자 주변에 입자, 소립자 등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작용 범위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반면에, 자, 이 전자기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의 힘의 근원이다. 마찰력도 얘기해, 장력도 얘기해, 탄속력도 얘기해.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이 전자기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기억해두고, 자, 이 전자기력은 원자를 구성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대부분의 힘들이 바로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밖의 힘들로 우리 다르진 않을 거야. 뒤쪽에, 자, 상호작용 또는 기본 입자들을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만 할 거야. 강행력이라는 행력이 있어. 자, 강행력은 핵자들, 즉 양성자와 양성자 또는 양성자와 중성자 또 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뿐만이 아니라 쿼크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되기도 해요. 오케이? 쿼크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이 강행력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약행력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약행력이라는 힘이 있는데 이 약행력은, 자, 베타 붕괴라는 붕괴가 어떻게 일어났었지? 베타 붕괴라는 것은, 자, 중성자가 양성자와, 자, 그리고 전자와 그리고 중성미자라는 물질로 나뉘어지게 될 때, 분열을 하게 될 때, 자, 이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약행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열 시에 잠깐만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서는 알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이런 힘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힘들이 대통일장 이론이다라는, 자, 이런 취지에서 합쳐지고 있지. 그래서 뭐 지금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한 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4-2. 자, 여러 가지 힘이라고 하는데, 자, 이 힘들은 기본 힘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힘들을 의미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마찰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찰력이라는 건 지금까지 계속 맡은 말이기 때문에, 자,
자, 자세한 설명까지는 안 드리더라고. 자, 얘네들은 어때?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얘기하는 돼. 어떤 형태로 마찰력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형태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어떤 면이 있을 때, 접촉면이 있을 때, 자, 물체가 접촉면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체는 기본적으로 현재 작용하는 힘이 어떤 힘이 작용하지?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대요.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뭘 줘야 돼? 힘을 줘야 되겠지. 그래서 외부에서 제공한 힘을 자, FAPP라고 얘기할게요. 제공되지. 자, 힘이다. 가해진 힘이라는 뜻으로 자, FAPP를 쓸게. 이때 두 힘이 자, 합력이 물체가 면을 이쪽 방향으로 누르게 됩니다. 이때 물체는 눌리는 게 싫어. 눌리는 게 싫기 때문에 어때? 그 반대 방향으로 운동, 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버티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해. 이런 버티는 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라고 하고 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항력이야. 자, 그러면 이거 어디 가니? 얘 안 할까? 얘가 안 오니까 지나가 마들을 자는구나. 자, 대기가 잠겨오는 사람이야. 쫓아다니니까 다 깨지지. 자, 이게 자 항력이라고 해. 이 항력에 수직한 성분이 있어. 자, 그리고 수평한 성분이 존재한다고. 이때 항력의 수직한 성분의 이 힘을 우리는 무슨 힘이라고 불러? 수직항력 N이라고 부르게 돼. 자, 그래서 항력과 자, 이 외부의 힘들이 합이 같기 때문에 자, 이 수직항력의 크기는 NG와 이동에 똑같은 힘이 되고 옵니다. 자, 그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 수평 방향으로 나타나는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되버리죠. 그래서 자, 우리 이거를 마찰력이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자, 일단은 F만 쓸 때는 F만 쓰기로 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마찰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하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어때야 돼서 증가해야 되겠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더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 이 어때?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항력이 또한 같이 증가하겠지. 이때 수직 항력은 일정한데 뭐가 증가하게 돼? 여기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증가하는 게 하나 더 있어. 뭐가 더 증가하게 되니? 이 각도가 증가하게 되는 내부는 뒤쪽에 설명하겠지만 이 각도 세타를 우리는 마찰각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마찰각을 측정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찰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 수직항력이라는 힘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수직항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험지역, 지유, 경서, 진화, 위험지역. 센터에 대이 하나 딱 있으면 하기라고 딱딱딱 되겠는데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수직항력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항력. 수직항력을 N이라고 합니다. 자, 수직항력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자, 물체가 이온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에 대한 반발력이다. 또는 반작용이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지. 자, 이게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냐면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네요. 여기
얘는 이 면을 구성하고 있는 바닥 쪽에 아래쪽에 입자들이 있지. 먼저 핵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점들도 원자핵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전자들도 있고, 자, 얘네들은 안정한 거리에서 지금 현재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자, 지금 얘는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당겨지다 보니까 이 위아래 층 사이의 입자들 사이에는 자, 어떤 일이 생기지? 평형거리보다 짧아진 현재 위치를 갖겠지.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무슨 힘이 작용하지? 화학 시간에 이 원자 간에, 이 입자 간에 자, 포텐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아. 자, 이 입자 간의 포텐셜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본 적 있나요? 네. 나중에 우리에서 레너드 함수에 의해서 이 함수가 결정되지거든. 거리에 12제곱에 비례하는 힘이 포텐셜이 나타나. 자, 그래서 거리에 마이너스 13승에 반비례하는 힘이 나타나게 되거든. 자, 이때 여기가 평형 위치가 위치가 되고, 이 안쪽에 만약에 입자가 이 안쪽으로 온다고 한다면 얘는 이 상태로 가기 위해서冲력을 받게 되고, 자, 그리고 얘를 당기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가기 위해서 인력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 여러 개의 입자로 구성된 고체도 이와 유사한 포텐셜 우물을 갖고 있어, 포텐셜 함수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나타날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자, 이 위치에서의 값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冲력이 나타나게 된다. 즉, 원자와 원자핵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자, 그 힘들이 모여서 무게의 작용에 물체에게 수직한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이때 누르는 힘만큼 똑같은 만큼의 수직항력이 작용해지는 경우에는 수직항력이 주어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까마귀 들어온 거구나. 얘 까마귀가 바지까지 다 까매. 그거 프로젝트야. 에어컨 되게 바뀌었어. 아까도 바로 안 나오지. 문 열어놓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이게 따뜻해서 다 자는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항력이 나타나고.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종류의 수직항력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평면에서의 수직항력 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평면에서의 수직항력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어떤 수직항력이 나타나냐면 물체가 면 위에 놓여졌을 때 물체는 아래 방향 어떤 힘이 나타나? mg가 나타났어요. 이때 얘를 뻗기는 힘이 윗방향으로 나타나요. 자, 이때 힘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면이 물체를 위로 떠받치는 힘.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그렇다면 두 힘은 목적어 같기 때문에 어떤 힘 관계야? 힘의 평면 관계가 되겠지. 따라서 n 마이너스 mg라는 것은 0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0이죠. 자, 이번에는 평면에서 이렇게 선형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어떤 물체가 자, 지금 현재 아래로 자, 숫자를 갖게 얘기해 줄게. 자, 100뉴턴이라는 무게를 갖고 있다라고 할게. 자, 이때 얘는 비스듬한 방향으로 자, 30도만큼 위쪽으로 자, 얼마 힘이 작용한다라고 할까? 얼마? 여기도 100뉴턴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할까? 100뉴턴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이때 경사각도가 30도래. 자, 그렇다면 물체는 힘을 분해해주면 자, 얘는 외부에 힘만 분해하면 수평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50뉴턴, 3뉴턴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자, 얼마? 56뉴턴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수직항력이 지금 n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지. 자, 그렇다면 얘는 이런 관계를 하면 n 플러스 50 플러스 마이너스 100뉴턴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따라서 n이라는 것은 얼마? 50뉴턴이라는 힘을 갖게 된다. 자, 이거와 연관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시험에도 종종 보이는 문제야. 자, 여기에 어떤 환자가 라지 n이 환자가 놓여 있어. 자, 얘는 이쪽에 도로에 의해서 연결이 되셨는데, 이때 자, 이 환자 위에는 질량이 20m인 사람이 타서 줄을 당기고 있대. 줄을 얼마 힘으로 당기고 있냐면 T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여러 가지 질문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이런 힘이 T로 작용하고 있을 때, 자, 환자가, 자, 판이 사람을 떠받치는 힘은 얼마인가? 자, 두 번째, 바닥이 판을 떠받치는 힘은 얼마인가? 힘은 어떻게 돼? 세 번째, 만약에 자, 이 물체를 힘을 줘서 당길 수가 있다면, 이 물체에 힘을 당길 수 있다면 이 T가 얼마일 때 물체를 당겨서 공중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지. 자,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람에 대한 힘을 보자.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야? 자유물체 그림이라는 거야. 복잡해졌지? 네. 자유물체 그림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스몰 n 사람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을 한번 보자.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g가 나타나지. 네. 그리고 위로는 내가 당기는 만큼 얘는 위로 힘을 받게 돼. T라는 힘을 받게 돼. 또한 바닥으로부터 얘는 윗방향으로 N1이라는 힘으로 떠받쳐지는 힘이 나타나게 돼. 지금 N1을 구하라는 얘기지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N1 플러스 T 마이너스 mg
mg가 0이 됐어요. 힘의 평형이니까. 따라서 n1이라는 값은 mg-t라는 힘으로 당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자에게 나타나는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 자, 나무판에 나타나는 특징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라지 mg라는 힘이 나타나. 또 사람이 판으로부터 n1의 힘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판을 n1이라는 힘으로 눌러야 되겠지. 자, 그리고 실이 작용해서 얘를 위로 당겨준단 말이야. 그지? 얼마 힘으로 당겨주지? T라는 힘으로 당겨주게 되고 또한 자, 여기는 바닥이 물체를 위로 떠받쳐주는 N라는 힘이 나타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T 플러스 N2 마이너스 N1 마이너스 라지 MC가 0이 되어버렸겠다. 자, 이때 N1 대신에 이 값을 넣어주게 되죠. 그러면 T 플러스 N2 마이너스 MG 플러스 T 마이너스 라지 MG가 0이 되어버렸지. 따라서 이 경우는 N2라고 하는 값은 N2라고 하는 값은 스몰 m 더하기 라지 m g 마이너스 이 t가 되어버렸지. 세 번째, 이 사람이 만약에 뜬다면 얼마의 힘이 필요할까? 물체가 만약에 공중으로 나르게 되면 수평 방향, 즉 바닥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경우에는 N2가 뭐가 되어버립니까? 0이 되어버리고요. N2가 0이 될 때. 자, N2가 0이 되어버리면 얘 어때? T라는 값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스몰 m 더하기 라지 m G라는 값이 장력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평면에서의 수직항력 얘기고 저거는 기출로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야. 한때기 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당기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 빗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빗면에서의 수직항력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 자, 수평 방향으로 세타라는 각도를 갖고 있다는 거. 자, 이때 여기에 물체가 하나 놓여져 있어. 물체 지향이 m이라고 하는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을까? mg라는 힘을 받겠지. 자, 이 물체는 지금 수평 방향으로 당겨주게 되는데 이 경우에 얘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이쪽 방향에 또 다른 힘 하나 더 있어. 수직항력 n이라는 힘이 있다고. 오케이? 수직항력 n이 있다고. 얘는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분해해줄게. 그냥 일괄되게 이렇게 보면 상관이 없어서. 자, 수평 방향의 힘. 자,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봐. 오케이? 자,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냐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거든. 오케이? 이걸 얘를 분해하지 말고요. 나중에 오해 여지가 있어서. 자, 얘를 이렇게 해줄게. 그냥 요 두 개의 힘만 나타난다면 얘는 이쪽 방향 운동하고 이쪽 방향 운동하겠지. 아까 그렇게 분해도 상관없어. 근데 좀 귀찮아서 그래. 자, 이렇게 나타내줬을 때 얘는 이 성분과 이 성분으로 이야기하자. 자,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성분과 자, 물체가 빗면을 누르게 되는 힘으로 나타내주게 되는데 여기가 세타면 얘도 세타가 돼버리고 내려오려는 힘은 mg 사인 세타가 돼버리고 얘는 mg 코사인 세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수직항력과 mg 코사인 세타가 같아져 버리겠지. 그래서 n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뭐가 돼? 0이 되어버리고 이동의 수직항력은 얼마가 됩니까? mg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얘기해. 지난번에 우리 원운동하는 문제 살펴봤었잖아. 그때는 구신력이 필요했었지. 그때는 측방이 n을 분해해서 자,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른 문제가 돼. 그렇다면 n 코사인 세타가 mg가 되니까 mg는 코사인 세타분의 mg라는 값이 되겠지. 그때 얘가 원운동해서 자, 이쪽 방향으로 구신력이 필요할 때는 그런 구세를 해줘야 합니다. 그 문제 풀때요. 구신력을 양쪽을 제가 표시를 해놓고 시작하면 구신력이 누군데
원심력이라는 건 수업 들은 사람들은 알 텐데 저 원심력은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요? 원심력이 없는데 왜 써? 원심력은 어떤 힘이야? 가상 근데 가상힘인데 가상힘을 무시에다가 막 적용해 함부로 쓰면 될거 아닐까? 어? 어? 네 그렇게 해서 풀리잖아요. 아 그렇게 해서 풀린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지? 네. 수업 제대로 들은 사람 아시지 그지? 어? 원심력의 역할을 하는 힘이 있는 거지. 원심력의 역할을 하는 힘이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원심력을 부심력의 역할을 하는 힘이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원심력 잡아놓고 쓰는 건 없어. 한번 그렇게 다시 써봐 이렇게. 선생님이 날려버릴 거야. 해봐봐. 재밌는데 궁금하다. 만약에 원운동이 나왔을 때 원심력을 써갖고 풀면 선생님이 맞게 해주는지 틀리게 해주는지 궁금하다. 여태까지 선생님들 맞게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봐봐. 시험 한번 해봐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원심력 쓰면 되잖아. 대학에서는 틀렸다고 얘기해. 가끔가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관성력 직접 이용하는 거가 엘리베이터 속에 무게가 무거워지고 이런 것들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포물선 동시키고 이런 것들은 그 효과가 관성력을 쓰는 효과가 훨씬 더 이득이 커. 왜? 간단하게 풀 수 있거든. 그래서 교수들도 그거는 다 인정을 해줘. 아니면 너무 복잡해. 근데 원운동 자체를 원심력 써서 막 풀면은 틀렸다고 표현해. 맞았다고 절대 하는 교수님 없을 거야. 요즘 아무리 젊은 선생님도. 너네 학교 선생님 어떨지 한번 봐봐. 최저운동 나오면 너 한번 해봐봐. 내가 중학교 때부터 쓰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원심력 운동할 때 원심력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을 텐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자 마찰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다른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분해해서 면의 시간 방향의 총합의 힘을 계산해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마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자 마찰력의 종류는 크게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먼저 정지 마찰력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정지 마찰력이란 마찰력은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이에요. 자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이에요. 물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야 돼. 자 이쪽에 자 물체가 있을 때, 자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는 지금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현재 작용하고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 어떤 외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 근데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작용한 힘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뒷방향으로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마찰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 마찰력과 외력이 항상 어때?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해. 자 그래서 외력은 항상 정지 마찰력과 10N의 힘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을 때 마찰력은 뭐야? 10N. 20N의 힘을 줬을 때 움직이지 않았다 마찰력은 20N. 30N의 힘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30N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항상 외력과 정지 마찰력은 항상 외력과 같은 크기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정지 마찰력을 뭐라고 합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할게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렇게 이야기하자. Fs 맥시멈이라고 써줄게. 자 S라는 것은 스테이틱이라는 말이야. 정적인 정지에 있는 것으로 스테이틱 프레셔널 포스에서 Fs 맥시멈이라고 얘기해줄게. 자 이 최대 정지 마찰력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하는 막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이야. 자,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크기가 정의가 되어 있다. 어떻게? FS 맥시멈이라는 것은요. 자, 얘는 US는 정지 마찰 개수야. 곱하기 시립 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US라는 것은 정지 마찰 개수야. 어떤 책은 얘를 최대 정지 마찰 개수라고도 표현해 주는데 그냥 최근에는 대부분 정지 마찰 개수라고 쓰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인데 얘는 물체와 접촉면 사이의 넓이 등에 관계없고 오로지 무게에 비례하고 또 거칠기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다음 편 최대 정지 마찰력 이후에 얘는 움직이기 시작하겠지. 움직이는 동안에는 마찰력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마찰력이 나타나지? 운동 마찰력이 나타나요. 모기를 참 무섭게 잡는 코로 맞추고 가벼운 특집 모기 잡고. 자, 얘는 운동 마찰력이었습니다. 운동 마찰력 속에 운동 마찰력.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작용하는 마찰력이에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작용하는 마찰력. 얘는 외력, 속도 등에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운동 마찰력을 FK라고 해요. 키네틱 프릭셔널 포스야. 그래서 K를 써서 그래서 얘는 μK 곱하기 수직항력 N으로 나타내주죠. 여기서 μK라고 하는 것은 운동 마찰력 개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마찰 개수도 정지 마찰 개수가 운동 마찰 개수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운동 마찰 개수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어요. 미끄러질 때 나타나는 마찰력과 미끄러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바닥에다 물체를 놓고 끌어당기는 것. 그다음에 불림 마찰 개수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불로서 나타나는 건 바퀴 축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되겠지. 그래서 불림 마찰 개수를 바퀴 축과 직접 주변 녀석이 직접 부딪히면 미끄러지지. 미끄러진 마찰 개수인데 이 바퀴 축 사이에 베어링이라는 걸 껴놓게 돼. 베어링은 바깥쪽 원통과 안쪽 원통 사이에 쇠구슬 같은 걸 넣어놨지. 그래서 얘네들이 툭 회전하게 되면 마찰이 훨씬 줄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마찰력을 불림 마찰력이라고 해. 여기서 조심하실 건 나중에 회전 운동을 다루게 되는데 회전에서 물체를 굴리게 되거든. 그때하고는 달라. 물체가 굴러가는 경우에는 바닥하고 예를 들어서 바퀴 사이에 어떤 마찰이 작용해?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서 돌고 있는 거야. 오케이? 바퀴에 대해서는 바퀴 축과 그 주변 녀석들에 대한 굴림 현상을 조금 전에 마찰력에서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런 운동 마찰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찰력의 크기의 비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마찰력의 비교를 한번 살펴보죠. 마찰력을 비교해 봅시다. 외류에 따라서 마찰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가로축은 마찰력. 세로쪽이지. 가로쪽이 외력이 되고. 이때 만약에 물체가 10N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물체는 10N의 힘이 작용하지. 20N 줬더니 20N, 30N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30N. 이때 마찰이 무슨 마찰이야?
무슨 마찰? 정지 마찰력이 되겠지. 자, 그래서 계속 쭉 증가합니다. 끝도 없이 증가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부터 얘는 움직이게 된다. 자, 움직이는 순간에 마찰이 갑자기 급격히 감소하고 그 이후부터는 마찰이 어떻게 나타나? 일정하게 나타나 이런 상태를 갖게 됩니다. 사실은 물리에서 이렇게 연속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지 실제로. 이게 살짝 커브를 갖게 돼.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가정을 하고 풀어주도록 할게. 자, 이때 마찰력을 뭐라고 해? 정지 마찰력이라고. 자,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이 정지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찰력에서 운동하는 동안에 외력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이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찰력의 비교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때 이 각도는 얼마야? 완벽하게 45도로 나타나는 스케줄 같을 때 45도로 나타나게 된다. 자, 한편 자, 정지 마찰력의 측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이쪽에 원래는 평평한 판이었어. 자, 이 판 위에 물체를 올려놓고 여기에 금촉을 달아서 물체 판을 들어서 각도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만들었어. 자, 처음에 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수직항력 n이 있고 아랫방향으로 mg가 있고 윗방향으로 수직항력 n이 있어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지. 이때 각도를 슬슬슬 줘서 들어 올리다 보면 얘는 이런 특징이 생겨.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말이야. 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g라는 힘이 나타나고 그 중에 이쪽 성분은 얘는 어때? 내려오려고 하지. mg 사인 세타가 있고 또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있어? mg 코사인 세타가 존재하게 돼서 위로 수직항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때 얘는 처음에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서 안 내려오겠지.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무조건 mg 사인 세타와 같게 돼. 그지? 안 움직이니까 왜 여기 끌어당긴 힘이 mg 사인 세타가 돼버리잖아. 자, 그래서 안 움직여.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이는 순간에 마찰력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된다는 얘기지. 움직인 이후부터는 운동 마찰력이 또 작용해서 가속도가 존재하게 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대해 자, 물체의 운동을 설명해 보도록 하자. 자, 얘가 움직이는 순간에 나타나는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추가로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보자. 요 mg가 자,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이 힘이 바로 뭐가 돼버리니?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이 뭐가 되는지 항력월이 돼버려. 항력월이 돼버리지. 자, 그렇다면 수직항력과 항력 사이의 각이 아까 뭐라고 했니 내가? 마찰각 세타라고 얘기했었지. 이 각이 이것과 같게 되네.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마찰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 물체계에 작용한 힘은 자, y 방향의 힘을 보면 n mg 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 0이 되는데. 자, 한편 자, 빗면에 날아간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mu sn이라는 값이 또한 0이 되버리지. 두식을 정리해 보면 얘는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mu smg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버리게. 이 순간에 미끄러져 내려오게 돼. 따라서 mu s라는 녀석은 뭐가 되니?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버려서 뭐가 돼? 탄젠트 세타가 되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마찰각을 측정한 후에 마찰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뭐야? 정지 마찰 개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증가 정지 마찰 개수입니다. 자,
자, 만약에 움직인 이후부터는 얘는 운동마찰이 작용하기 때문에 요식이 바뀌지. mc sin 세타 마이너스 뮤 k n이 m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m을 지워서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 경우에 만약에 미끄러진다면 a라는 값은 g 곱하기 sin 세타 마이너스 뮤 k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거 미끄러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본 거죠. 자, 그래서 마찰력은 자, 이 정도까지 소송식 활용하는 것, 수동력을 어떻게 적용해서 넣어주는지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탄성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탄성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탄성력을 보는데 이 탄성력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먼저 기본적인 성질을 얘기했다. 자, 먼저 1. 탄성과 소송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는데, 자, 탄성과 소송.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탄성이라고 할까요? 탄성은 여기에 탄성이야. 물체의 힘을 가하면. 자, 물체의 힘을 가하면 변형이 돼. 힘을 없애면 이쪽으로 갔다. 힘을 없애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성질이다. 자, 이와 같은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탄성에 대해서 소성이라는 성질이 또 있습니다. 소성. 얘는 일레스틱시티. 얘는 플라스틱시티야. 플라스틱이라는 게 고용한, 딱딱한 이런 성질인데 우리는 소성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이 소성이라는 것은 물체에 힘을 가하는 변형되고, 자, 힘을 없애면 뭐라고 하자. 자, 변형된 채 남아있는 성질이에요. 자, 이렇게 남아있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탄성체라는 것은 어떤 물체고 소성체는 어떤 물체일까? 그 얘기를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의 일반적인 물체들을 보면 소성과 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징그러운 얘기 해줄까? 살을 땡깁니다. 볼을 땡겼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근데 과도한 힘을 줘갖고 땡겨봐요. 뺨이 또 떨어지겠죠. 왜 뺨을 왜 저쪽 뒤를 봐? 4cm면 4cm면 뺨이 네. 탱탱볼이야? 탄성이 무지 좋구나. 근데 과도하게 실험하면 떨어진다. 야, 학교에서 별거 다 실험하는구나. 뭐 갖고 측정했어? 버저 펠리퍼스? 버저 펠리퍼스가 정확히 너 측정해 보지 그랬어. 그렇게 잘 늘어나? 딴 사람은 안 돼? 선생님 대학교 친구 중에 목에 있는 살을 땡겨갖고 여기 코 밑에까지 붙이고 있어요. 엄청 많았는데 피하 지방이 없어. 쭉 땡겨서 딱 하면 딱 들어. 마스크야 마스크. 자, 그래서 자, 이런 탄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서, 자, 탄성이라는 것 땡겨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소성은 돌아가지 않는데 모든 물체는 탄성과 소성이 동시에 존재해요. 예를 들어 종이를 생각해봐. 종이 살짝 구겼다가 놓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근데 세게 누르면 접히지, 구겨진단 말이야.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 종이와 같이 대개 물체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네, 탄성체라는 것은 상당히 큰 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탄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거야. 반면에 소성체라고 불리는 물체들은 아주 작은 힘을 줬는데도 변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차를, 식빵 얘네들은 약한 힘에도 변형돼서 원래 상태로 못 오지. 반면에 용철, 고무줄과 같은 녀석들은 큰 힘을 가했는데도 어때?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돌아오지. 자, 그래서 이런 탄성체와 소성체로 구분해 줄 수 있고, 자, 이때 나타나는 힘의 한계를 뭐라고 부르냐? 아무리 탄성체라 할지라도 힘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하면 변형된 채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데? 탄성 한계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피곤해? 열심히 주무셔. 자, 그러면 두 번째 탄성 한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탄성 한계라고 하는 것은 탄성이 작용하기 위해 더 이상 가에서는 안 되는 힘의 범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걸 탄성 한계라고 합니다. 자, 또는 호법칙이라는 걸 이해 설명해 줄 수 있는데, 호법칙이란 변형의 크기가 외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변형의 크기가 외력에 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호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변형의 크기를 x라고 표현했을 때 x라는 것이 f에 비례한다. 또는 비례상수를 써서 표현하면 f는 kx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호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k라는 것은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계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호법칙인데 이와 탄성관계를 어떻게 결정해 줄 수 있냐? 이렇게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호법칙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나타내주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x축이 변형의 크기, 자, 세로축이 외력의 크기야. 자, 얘네들이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비례해서 나타나는데 이때 비례상수가 뭐야? k야. 자, 이러다가 어떤 한계 이후부터는 힘이 약간 늘어나도 변형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이런 때를 볼 수 있어. 근데도 약간의 비례 관계를 갖게 돼. 그러다가 더 큰 힘을 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가 끊어져 버려. 자, 이때 호법칙이 성립하는 이 점까지를 우리는 비례점이라고 하고, 이 비례점까지가 탄성 한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법칙이 약간 성립해서 성질이 다른 용수철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왜 볼펜에 있는 용철 막 땡기다가 잘못해서 늘어났어. 근데도 넣으면 용철 작용을 해주지. 네. 하지만 용철 상수가 달라졌을 때야. 용철 상수가 달라진 거야. 그때까지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항복점이라고 불러요. 일드 포인트라고 해서 항복점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쭉 끊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이걸 파괴점이라고 해서 파괴점이라고. 보통은 어떤 물체의 크기의 약 10% 정도가 되면 대부분 다 끊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주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다. 다음으로 탄성
탄성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탄성력. 탄성력이라는 것은 자, 변형을 가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힘량. 자,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힘이다. 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대요. 자, 여기 용철이 자연스럽게 늘어진 상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용철 상수는 K라고 하고요. 자연기 상태야. 자, 이때 이 용수철을 잡아당겼대요. 잡아당기면 길이가 늘어났겠지. 자, 얘는 x만큼 길이 늘어났대. 자, x만큼 길이 늘어났다면 얘는 지금 얼마의 외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지? 속도치에 의해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자, 얘는 kx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지. 자, 이 끝부분에 힘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더 이상 안 움직여. 안 움직인 이유는 이 끝점에서 외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스스로 나타나기 때문이야. 이 힘이 바로 무슨 힘? 탄성력이라고 부르는 힘이야. 자, 마찬가지 얘를 압축을 시킵니다. 같은 x만큼 압축시켰다라고 할게. x만큼 압축시켰대. 이 압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지? 어떤 힘이 가해졌어? kx라는 힘이 가해졌는데 역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얘도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자, 어떤 힘? 탄성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용철에 나타나는 탄성력을 F 스프링에서 FSP라고 썼을 때 자, 이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KX라고 쓸 수가 있다. 자, 이 마이너스 KX라고 쓸 수 있는 게 이때 마이너스의 의미는 어떤 의미야? 마이너스의 의미가 외력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야. 자, 외력과 반대 방향에 이런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 힘은 마이너스 KX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용철의 연결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용철이 여러 개가 연결되는 경우를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철의 연결. 자, 용철의 연결. 용수철의 연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용수철이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천장이 있고요. 천장이 있고, 자, 하나, 둘, 세 개의 용수철이 이렇게 줄줄이 연결되어 있대요. 이런 연결 방식을 무슨 연결이라고 하지? 직렬 연결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이런 용수철들에게 자, 힘이 작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자, 물체를 하나 매달아 놨다라고. 자,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가 되지? 아랫방향으로 mg라는 그냥 F라는 힘이라고 할까? F라는 힘이 작용한다는 해. 자, 용수철은 항상 자기 아래쪽의 무게만큼의 힘을 느끼겠죠. 자, 이때 각 물체에게 각 용철에 작용한 힘이 모두 F였다는 사실이야. 자, 이때 각각이 늘어나 힘이 작용해서 얘네들이 늘어난 길이가 자, 첫 번째 용철은 원래 길이에서 x1만큼 늘어나고 두 번째 아이는 x2만큼 늘어나고 세 번째 아이도 자, x3만큼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할게.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 F라는 녀석은
K1x1 또 F라는 값은 K2x2 또한 F라는 값은 K3x3라는 값이 되어버리는 거고 x1이라는 것은 K1분의 F x2라고 하는 녀석은 K2분의 F x3라는 것은 K3분의 F라고 해서 전체 늘어난 길이는 각각의 늘어난 길이의 전체 총합이 되어버리겠지. 따라서 얘는 F로 바뀌어버리면 자 F 곱하기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 더하기 K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해서 자 이 전체를 대신한 하나의 용출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다. K분의 F라고 쓸 수 있다. 따라서 K분의 1이라는 것은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 더하기 K3분의 1인 용철의 연결식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철의 연결식은 축정이 아직 안 되었죠. 자, 저항의 연결과 반대식이에요. 저항의 연결과 반대식이고, 자, 축정기 연결식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에 기준해서 축정기를 놓으실 거예요. 자, 한편 이런 연결 방식을 또 보세요. 자, 천장이 있어요. 천장이 있는데 용철 3개가 끝이 연결된 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자, 끝이 연결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한번 늘어나게 되면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게 되겠지. 자, 그래서 각각에게 힘을 작용해요. 자, 여기에 전체에게 F라는 힘이 작용하는 거지. 자, 그랬더니 얘가 지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얼마큼? X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F 중에 일부는 얘에 작용하지. 또 일부는 가운데 용철에 작용하고 일부는 마지막 용철에 힘을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병렬 연결이라 하는데 병렬 연결식을 한번 보면 다음과 같아요. 용철의 병렬 연결에서 자, 얘는 F1이라는 녀석은 K1X이고 F2라고 하는 것은 K2X, F3는 K3X라고 합니다. 자, 이때 전체 작용한 힘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와 같아서 얘는 K1 더하기 K2 더하기 K3 곱하기 X라는 값이 되고 전체 용철은 하나의 용철처럼 취급해서 KX라는 용철이 되고 자, 이때 나타나는 전체 용철 합성식은 각각의 용철들의 용철 상수들을 합한 결과와 같더라. 정의 진열 연결하고 똑같은 식이 되자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6번째. 자, 용철의 상수와 용철 길이 관계를 보자. 자, 용철이라는 장치는 힘이 가해지면 모든 부분이 골고루 다 늘어나겠지. 모든 부분이 다 골고루 늘어나겠지. 이때 만약에 길이가 절반만큼 잘려준다면 늘어날 수 있는 길이는 자기 자신의 길이의 절반만큼밖에 못 늘어나겠지. 따라서 용철 상수 값이 어떻게 될까? 조금밖에 못 늘어 같은 힘에 의해서 증가하게 된대요. 그래서 결과식을 보면 용철 상수 곱하기 용철의 길이는 자, 또 다른 상태가 됐을 때 자, 그때 용철 상수가 자, 얘 곱과 항상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얘를 자,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 탄속률이라는 게 있어. 길이 탄속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률이라고 해요. 용철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 자, 길이에 대한 탄성을 보기로 해. 자, 역률이라고 불러주고.
자, 이쪽에 어떤 막대가 있어. 고체가 있어. 고체가. 자, 이때 고체 막대 당면적을 A라고 하고 현재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자, 이때 양쪽으로 똑같은 힘을 가해봤을 때 연에 수직하게 힘을 가할 때 자, 같은 만큼의 힘을 양쪽으로 가했더니 얘가 길이가 어떻게 됐대? 늘어나게 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지? 그냥 원통 형태의 물질, 막대, 쇠막대 뭐 이런 걸 써도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때 역률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듭니다. 자, 얘는 일반적인 탄속률은 변형분의 원래 크기분의 변화된 양 AP를 변형이라고 하거든. 변형력이야. 변형력은 주로 압력의 단위로 주어지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L분의 델타 L이 변형의 크기야. 변형 정도. 자, 그다음에 작용하는 변형력은 A분의 F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아이는 A 곱하기 델타 L분의 Y 곱하기 F라는 값이 되버리지. Y가 왜 나오니? 자, 얘는 A 곱하기 델타 L분의 L 곱하기 F라는 힘이 되버리지. 여기서 F라는 녀석을 다시 정리했으면 F에 됐으면 Y 곱하기 L분의 A 곱하기 델타 L이야. 누가하고 비슷하지? 이게 늘어나는 길이 변형의 길이잖아. 앞에 게 두 개 해당해? 용출 상수에 해당하는 값이지. 맞아? 그렇다면 같은 재질 때 길이가 길수록 K 값이 어때? 작아지지.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뭐가 되니? 길이가 짧아지면 용출 상수는 증가하더라 라는 걸 보여주게 되지. 그래서 역률이라는 걸 통해서 나중에 용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력은 따로 안 할게. 장력은 그냥 실에 작용하는 힘이지. 물체들에 대해서 항상 실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만 기억해두면 장력은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항력이라고 하는데, 자, 저항력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저항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 자, 저항력이라는 것. 일반적으로 저항력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저항력이 있다라고 해. 오케이? 자, 첫 번째 저항력은 자, 정성 저항이라는 저항력이 있어. 자, 유체역학에서 자, 유체 주변에 유체와 유체 사이에 접촉에 의해서 측밀리기 힘이라는 게 나타나거든. 나중에 공대 가면 이 측밀리기 힘을 강성률이라고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측밀리기 힘과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스톡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근데 물리에서는 스톡 법칙까지 거의 안 다루는 책이 일부가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안 다루고 있어. 자, 점성저항이라고 그냥 취급해 줄게. 점성저항은 그래서 점성 때문에 끈적거림 때문에 생기는 저항력인데, 자, 얘는 일반적으로 물체의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이다라는 얘기. 자, 물체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 자, 어떤 경우에 적용해 주니? 자, 속력이 비교적이라는 건 절대 기준이 안 주어지네? 그지? 이 속력이 빠르다 느리다의 절대 기준을 준 책은 딱 한 권 있어.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 중에 딱 하나가 있는데, 아레아라는 사람이 쓴 고전역학이라는 책에 속력이 25m/s 이하일 때는 얘는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갖는다라고 주어지긴 하는데,
그것도 절대적이진 않단 말이야. 그래서 속력이 비교적 느릴 때인데 보통은 저항력이 속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게 돼. 자, 이때 저항력 F는 뭐라고 해? CV라고 써주는데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CV라고 써주도록 하자. 마이너스 CV야. 자, 이런 점성 저항력에 대해서 저항에 대해서 자, 어떤 저항이 또 나타나니? 압력 저항이라는 게 나타나. 자, 압력 저항은 이런 경우가 됩니다. 자, 얘는 물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물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얘는 속력이 비교적 빠를 때 절대 기준이 없어. 절대 기준이 없는 대신에 아까 아레아라는 사람의 쓴책에 의하면 약 25m/s에서 32m/s 정도의 속도일 때는 압력 저항이 관계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서 이때 저항력은 마이너스 BV 제곱 이런 식으로 써드리도록 할게요. 이 개수들은 물체의 모양, 표면 상태, 그리고 횡 단면적 진행 방향이 단면적 크기 등과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고, 여러분 혹시 차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열고 밖에 손을 내밀어 본 적 있나요? 다쳐요. 손 내밀었을 때 천천히 달릴 때 손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뭔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날 거야. 그치? 네. 손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나는데 걔네들이 바로 뭐야? 점성저항이야. 공기 유치 때문에 나타나는 점성저항이야. 근데 차가 무지 빨리 가. 무지 빨리 가다 보면 누가 와서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 공기들이 와서 부딪힌다는 거야. 그때 저항이 압력 저항이 되겠다. 그때는 뭐 팔이 뒤로 밀려가지. 팔이 밀려가. 근데 하지마. 옆으로 젖혀서 오면 팔이 부러져. 자, 그래서 이런 저항력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 우리 보통 점성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저항력을 어리라고 썼어요. 자, 여기 어떤 물체가 높은 위치에 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세려달라고 하세요. 높은 위치에 있다가 내려오게 될 거예요. 처음에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지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저항력이 없어요. 자, 근데 물체가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죠. 네. 주로 중력의 영향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아랫방향으로는 일정한 힘 중력이 있는데 내려오면서 뭘 갖게 되니? 저항력을 갖게 됐대요. 반대방향으로. 그러다 시간이 충분히 지났더니 얘는 아랫방향으로 누가 있어? mg 저항력이 있고 중력이 있고 저항력이 속력이 커지면서 점점 증가하다가 결국에 자 CVT라고 하는 일정한 저항력이 이르게 되고 이 저항력은 누가 같대? mg와 같아서 이후부터는 무슨 운동을 합니까? 음속도 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간단하게 자 이 아이가 갖는 이 일정의 속도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mg-cvt가 0이라는 관계를 이용하지. 속도 구한다는 것부터. 자, 그래서 vt라는 녀석은 뭐하래? c분의 mg가 되는데 이것을 중간 속도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임의 시간일 때 속력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운동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자, 임의 위치에 있을 때 얘는 아랫방향으로 이 상태가 되겠지. mg라는 힘 마이너스 cv라는 힘이 나타나고 이게 ma야. a는 이렇게 쓸 수 있는 m 곱하기 dt분의 dv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mg-cv라는 녀석은 속력에 대한 함수지. 네. 그래서 변수들을 두 개의 변수를 분리시켜 봅니다. 자, 얘는 mg-cv분의 dv라는 값이 m분의 dt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미분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게 아주 작은 미소변이라는 말, 미소 변화량이라는 말로 자 얘네들을 분리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분리시켰어. 이제 적분을 해줍니다. mg-cv분의 dv라는 녀석은 인테그럴 n분의 1d가 되지. 처음 시간 0에서 나중 시간 t가 되었을 때 속력은 처음 0에서 v라는 속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얘네들 자 직접 적분 안 하고 치환을 시켜보죠. mg-cv를 u라고 합니다. 오케이? u를 v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단어와 비슷해. 자 cdv라는 녀석이 du와 같아서 자 dv 대신에 마이너스 c분의 du로 바꿔쓰면 되겠지. 적분 구간은 v가 0이면 얘는 mg에서 mg-cv까지 적분해주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분을 해보자. 저 녀석은 인테그럴 mg에서 mg-cv까지 자 얘는 u분의 자 dv 대신에 마이너스 c분의 du가 되는데 마이너스 c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얘는 du만 하기에는 마이너스 m분의 c 곱하기 0부터 t까지 dt가 되었대요. 자 그렇다면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지? x분의 dx 적분 뭐가 된다고 했지 지난번에? 수업 끝나자마자 해줬잖아 그지? lnx가 돼버린다 라고 얘기했지? 기억나? lnx가 됐어. 얘는 ln v라는 값은 항상 u라는 값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 보고 따로 안 쓸게. 자 얘는 ln 1이야. mg에서 mg-cv까지 얘 적분해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1분의 ct라는 값이 돼버렸지. ln 함수 이거 넣어주고 빼기 이거 넣어주면 ln의 나누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ln mg분의 mg 마이너스 cv라는 값이 마이너스 m분의 ct야. 자 역은 뭐가 되버리지? mg분의 mg 마이너스 cv라는 녀석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분의 ct야. 자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자리바꿈하고 이쪽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얘는 뭐가 돼? v에 대한 값이 시간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나타나지. c분의 mg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분의 ct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돼. 시간이 무한대로 가봐. 시간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뭐가 되니? c분의 mg가 돼버리지. 미리 계산한 거하고 똑같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중간 속도의 그 값이 c분의 mg다. 처음일 때는 0이지. 여기가 0이지? 1이 되겠지? 처음에 속도는 얼마? 당연히 0이다. 그래서 이 녀석을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속도 그래프는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돼. 그 값이 얼마나? c분의 mc. 그래서 수렴한 값이 이런 형태로 수렴하게 돼요. 이 순간의 길이는 뭐가 되니? 힘이 중력밖에 없지. 그래서 뭐가 돼? g라는 기울기를 갖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기울기가 0이 되지. 중간 속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부터 새로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해드리고 다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